제21회 조조는 술을 마시며 영웅을 논하고 관우는 성을 열어 차주를 베다. 동승등이 마등을 보고 그게 대체 누구시오? 하고 물으니 마등이 대답했다. 지금 예주목 유연덕이 경서에 계시는데 왜 말씀을 안 해보시오? 그가 비록 황숙이라곤 하지만 지금 조조에게 붙어 지내는 터에 어찌 이 일을 하려 들겠소? 하고 동승이 묻자 마등은 전일 사냥터에서 보니 여러 사람의 할애를 받을 때 운장이 현덕의 등 뒤에 있다가 칼을 들어 조조를 죽이려 드는 것을 현덕이 눈치채서 못하게 합디다. 이것은 현덕이 조조를 없애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조조의 신복이 많으므로 힘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공이 시험 삼아 말씀해 보시오. 그가 필시 응낙할 것이오. 라고 답했다. 우석이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니 다시 의논하기로 하십시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은 다 흩어져 돌아갔다. 그 이튿날 밤 동승은 조서를 품에 품고 지름길로 현덕의 공간으로 갔다. 몰리가 들어가 고에서 현덕이 밖에 나와 그를 영접해 함께 소각으로 들어가서 좌정했다. 관우와 장비는 곁에 모시고 섰다. 현덕이 물었다. 국구께서 이 깊은 밤에 오셨으니 무슨 연고가 있나 봅니다. 백주의 말을 타고 찾아오려 해도 혹시 조조가 의심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렇듯 밤을 타 배로 온 것입니다. 현덕이 술을 내어 그를 대접하는데 동승이 전일 사냥터에서 운장이 조조를 죽이려 들 때 장군이 눈짓하고 머리를 흔들어 못하게 하신 것은 웬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현덕이 놀라 되물었다. 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들은 다 못 봤지만 이 사람만은 봤소이다. 현덕은 감출 길이 없어서 드디어 제 동생이 조조의 참남한 행위를 보고 분을 참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니 동승은 조종의 신하들이 다들 운장 같다면 어찌 나라가 물러내질까 근심하겠습니까? 하고 낯을 가리고 울었다. 현덕은 조조가 그를 보내서 자기 속을 뽑아보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해 슬쩍 조 승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데 어찌 천하 동란을 근심하겠습니까? 하니 동승이 낯빛을 변하고 벌떡 일어난다. 궁은 한조의 황숙이기로 내가 모처럼 흉금을 털어 말씀드린 것인데 어째서 속이시오? 국구께서 딴속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이나 아닌가 해 나도 시험삼아 한 말씀입니다. 현덕이 말하자 동승은 의대조를 꺼내서 그에게 보여줬다. 현덕은 비분에 맞지 않았다. 동승이 또 의장을 꺼내서 보이니 그 위에 이름을 둔 사람은 6명이라. 첫째는 거기 장군 동승이요. 둘째는 공부시랑 왕자복이요. 셋째는 장수교위 충집이요. 넷째는 의랑 오석이요. 다섯째는 소신장군 오자란이요. 여섯째는 서량태수 마등이다. 현덕이 보고 나서 공이 이미 조서를 받들어 도적을 치려는 터에 유비가 어찌 견마의 수고를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동승은 깊이 살해하고 곧 이름 쓰기를 청했다. 현덕이 좌장군 유비라 쓰고 수교를 두어 동승에게 줬다. 동승이 앞으로 3사람을 더 구해서 모두 10사람이 모이면 국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현덕은 부디 서서히 시행하시며 아무에게나 말씀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렇듯 함께 의논하다가 오경이 되어서야 동승은 하직하고 돌아갔다. 현덕은 이로부터 조조의 모해를 방비하려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공간 후원에 채소를 심고 물을 주며
도회하는 계교로 삼았다. 관오장비 두 사람이 형님은 어때서 천하대사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소인들이 하는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나 현덕이 그것은 두 아우가 알 일이 아닐세 하고 말해서 두 사람은 다시 더 묻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날 관오장비는 어디로 나가서 없고 현덕이 혼자 후원에서 채마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허저와 장효가 수십 명을 데리고 후원으로 들어왔다. 승선께서 사군을 청하시니 곧 가시지요. 대체 무슨 기난 일이요? 현덕은 놀라서 물었으나 허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더러 정해 오라고 하셨으니까요. 라고 할 뿐이다. 현덕이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을 따라서 상부로 들어가 조조를 뵈니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집에 들어 앉아서 무슨 좋은 일을 하시오? 현덕은 깜짝 놀라 얼굴이 흑빛이 됐는데 조조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바로 후원으로 끌고 들어갔다. 채마 갖고 시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요. 현덕이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할 일이 없기에 그저 소일 삼아 하는 것입니다. 마침 매화나무 가지에 열매가 파랗게 맺은 것을 보니 문득 내가 지난해 장수를 치러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 장병들이 모두 갈증을 못 이기는데 내가 문득 꾀 하나를 생각해내서 채찍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저기에 매화나무 숲이 있다 하고 한마디 했더니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는 모두 입 안에 침들이 돌아서 갈증을 면했었다오. 이제 이 청매를 보니 그냥 있을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빚어둔 술도 마침 익었길래 우리 작은 정자에서 한잔 하시자고 이렇듯 사군을 오시게 한 것이오. 현덕이 그제야 아주 마음을 턱 놓고 조조를 따라서 작은 정자로 가보니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소반 위에 청매가 담겨 있고 따끈한 술도 놓여 있다.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시름을 잇고 양껏 잔을 기울였다. 술이 반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으며 금시 소낙비가 쏟아지려 했다. 종자가 멀리 하늘에 걸린 용오름을 가리키니 조조는 현덕과 더불어 난간에 의지해 그 편을 바라보다가 현덕에게 물었다. 사군은 용의 조화를 아시오?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용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물속에 숨기도 하는 물건이라. 재가 커지면 구름을 일으키며 안개를 토하고 작아지면 진계 속에 형체를 감추고 하늘로 오를 때는 우주 사이로 비등하고 숨을 때는 파도 속으로 잠복해버린다 하오. 지금 봄이 짙음에 용이 바로 때를 만나서 조화를 부리는 때라. 그건 마치 우리 사람이 뜻을 얻어 사회를 중행하는 것이나 같소. 용이 가히 인간 세상에 영웅에 비할 것이라겠는데 현덕은 그간 올해 사방을 열력하셨으니 반드시 당세의 영웅들을 낳으실 것이라.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오. 뉴비의 육안으로 어찌 영웅을 알아보겠습니까? 과히 겸손해하지 마오. 비가 승상의 덕택으로 조정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실상 천하의 영웅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설사 안면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름이야 들으셨을 것이 아니오. 회남의 원수리에 군사와 양식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 가히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조는 웃었다. 그는 무덤 속의 해골이요. 조만간 내가 꼭 사로잡고 말 테요. 하북의 원수는 4세 3공을 낸 가문으로 문화의 벼슬아치들이 많은 터에 지금 기주 지방에 범처럼 운거해 있고 그 수하에 능한 사람들이 매우 많으니 가히 영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조조는 역시 웃었다. 원수는 말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요. 꾀를 좋아하는 하지만 결단을 못하며 대사를 당하면 몸을 아끼고 조그마한 이익을 보면 목숨을 버리고 달려드니 그는 영웅이 아니오.
그러면 팔준이라 일컬으며 그 위험을 구주에 떨치고 있는 유경승은 가히 영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유표는 허명무실한 사람이니 영웅이 아니요. 그러면 혈기가 왕성한 저 강동의 수령 손백부는 영웅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손책은 제 아비의 위강을 빌렸으니 영웅이라 할 수 없소. 그러면 익주의 유계옥은 가히 영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장이 비록 한실의 종친이기는 하나 이를테면 집을 지키는 개에 불과하니 이를 어찌 영웅이라 말하겠소. 장수나 장로나 한수와 같은 인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조조는 손뼉을 치고 껄껄 웃었다. 그러한 무리야 다 녹록한 소인들인데 말할 것이 못돼요. 비는 그 밖에 실상 아는 사람이 없소이다. 대저, 영웅이란 가슴에는 큰 뜻을 품고 뱃속에는 좋은 계책을 가지고 있나니 능히 우주를 싸고 감출 기모와 가히 천지를 삼켰다 토했다 할 대지가 있는 자라야 하오. 누구를 가리켜서 과연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조조는 문득 손을 들어서 먼저 현덕을 가리키고 다음에 그 손으로 자기를 가리켰다. 지금 천하의 영웅이라 할 사람은 오직 사군과 조조뿐이요. 현덕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때 마침 소낙비가 쏟아지려 해 우레소리가 크게 났다. 현덕은 천연슬의 머리를 숙이고 땅에 떨어뜨린 수저를 집어들었다. 뇌공의 위험에 그만 추태를 보였습니다. 조조가 그 말에 웃으며 물었다. 아니, 대장부도 우레를 두려워하시오. 성인께서도 신뢰와 풍렬의 낯빛을 고치셨다고 했으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현덕은 이렇게 말해 자기가 조조의 말에 놀라 수저를 떨어뜨린 것을 슬쩍 둘러댔다. 조조는 마침내 현덕을 의심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이 일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범의 굴에 몸을 붙여 구구이 사는 터에 영웅이라 설파하니 간이 다 덜렁한다. 임기응변으로 우레듣고 놀란 채 둘러대는 그 수다는 귀신과도 같아라. 비가 방금 그쳤을 때 웬 사람 둘이 손에 각기 보검을 들고 후원으로 뛰어들어 황망이 정자 앞으로 오는데 좌우에 모시는 무리가 막지 못한다. 조조가 눈을 들어보니 곧 관우 장비 두 사람이다. 원래 그들은 이날 성 밖으로 활을 쏘러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자 허저와 장유가 와서 현덕을 모시고 갔다는 말을 듣고 황망히 상부에 와서 알아봤더니 후원에 계시다고 하기에 혹시 무슨 변이나 있지 않은지 해 그렇듯 황망히 뛰어들어왔다. 그러나 막상 들어와 보니 현덕은 조조와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래 두 사람은 칼을 안고 그 자리에 시립했다. 두 사람은 어째서 왔는가? 조조가 물어서 운장이 대답했다. 들음에 승상께서 저희 형님과 약주를 잡수시고 계신다 하기에 건무라도 추워서 주흥을 돋아드릴까 하여 특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홍문연도 아닌데 항장과 항백을 왜 쓸고? 조조가 웃어 현덕도 따라서 웃었다. 어서 술을 갖다가 저 두 번쾌를 주어 놀란 가슴을 진정하게 해주어라. 조조가 분부해서 관우와 장비는 그에게 살해하고 찬을 받았다. 조금 지나 자리가 파해서 현덕은 조조와 작별하고 돌아왔다. 저희 둘이 하마터면 놀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고 운장이 말해서 현덕이 수저 떨어뜨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니 관우와 장비가 그 뜻을 물어서 현덕은 내가 채마밭을 가꾸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조조에게 내게 큰 뜻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데 뜻밖에도 조조가 나를 영웅이라고 하는 통에 그만 놀라서 그 사품에 수저를 떨어뜨리고 다시 조조가 의심할까 두려워서 그처럼 우레소리를 무서워한다고 둘러대서 슬쩍 감추어버린 것이라네 하고 일러주니
관우와 장비는 참으로 고견이십니다 하고 감복했다. 그 이튿날 조조가 현덕을 또 청해에 같이 술을 마시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는 말이 만총이 원소의 허실 알아내어 돌아왔다 한다. 조조가 불러들여 물으니 만총의 말이 공손차는 이미 원소에게 패했습니다 라고 한다. 현덕이 그 말에 놀라 어디 자세히 좀 말씀하시오 하고 청해서 만총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손찬이 원소와 싸우다가 승전하지 못하자 성을 쌓고 보루를 만들어 보루 위에 역경루라 하는 높이 10장의 다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군량미 30만 곡을 쌓아놓고 굳게 지키며 자주 군사들을 내보내 싸움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수하 장수 중에 원소에게 포위당한 자가 있어 여러 사람이 그더러 구해주자고 청하면 공손차는 만일 한 사람을 구해주었다가는 뒤에 싸우는 자들은 남이 구해주기만 바라고 죽기로 싸우려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병을 내려고 하지 않았던 까닭에 원소의 군사가 오면 항복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공손찬의 형세가 차츰 고단해지자 허도로 구원을 청하는 사자를 보냈던 것인데 뜻밖에도 중간에서 그 사자가 원소 군사에게 사로잡혔고 또 장윤에게 글을 보내서 불을 드는 것으로 군호를 삼아서 이응 외압하기로 비밀히 약속하자던 노릇이 그 사자도 원소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원소가 성 밖에 와서 짐짓 불을 놓고 꿰는 것을 공손찬이 친히 출전했다가 복병이 사면에서 일어나는 통에 군사를 태반이나 잃어버리고 도로 성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 중에 원소가 몰래 땅을 파고 공손찬이 거처하고 있는 다락 아래까지 바로 들어가서 불을 콱 지르니 공손찬은 도망갈 길이 없어 먼저 처자들을 죽인 다음 자기도 목을 메고 죽어 마침내 온 집안 식구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지금 원소는 공손찬의 군사를 손에 넣어서 성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한편 원소의 아우 원술은 회남에서 사차기가 원체 과도한 데다가 군사와 백성들을 조금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까닭에 모두 그를 배반하는 형편입니다. 그래 원술이 저의 형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호를 물려주겠노라고 했더니 원소가 옥새를 받고 싶어 해서 원술은 제가 몸소 옥새를 가지고 가겠다고 언약했다 합니다. 지금 원술이 회남을 떠나서 하북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조련이 깨트리기가 어려울 것이니 승상께서는 속히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현덕은 공손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전일에 자기를 천거해 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비감함을 이기지 못했고 또한 조자룡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종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현덕은 내가 이때 탈신할 계책을 세우지 않고서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랴 생각하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조조를 보고 말했다. 원술이 만약에 원소에게로 간다면 반드시 서주를 지낼 것이니 군사를 빌려주시면 제가 나가 중로에서 맞고 쳐서 원수를 사로잡겠습니다. 조조는 웃으면서 응낙했다. 그러면 내일 천자께 상주하고 즉시 기병토록 하시구려. 이튿날 현덕이 헌제에게 가서 상주하자 조조는 현덕에게 5만 인마를 주어 거느리게 하고 또 주령과 노소 두 사람을 시켜서 동행하게 했다. 현덕이 헌제에게 하직을 구하니 헌제는 울며 그를 전송했다. 현덕은 처소로 돌아오자 즉시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장군인을 차고 군사를 재촉해 떠났다. 동승이 심리나 따로 나와서 그를 전송하는데 현덕이 그를 보고 국국께서는 아직 참고 계십시오. 내가 이번 길에 반드시 군명에 보답하는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하니 동승이 공은 부디 유념하시어 천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시오 하고 당부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다. 관우와 장비가 마상에서 물었다. 형님, 이번 출정에서는 어찌하여 이렇듯 서두르십니까? 나는 바로 농 속에 갇힌 새요. 그물 속에 든 고기야. 이번에 이 길이 바로 고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새가 하늘로 올라가서 조롱과 어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네
하고 현덕은 말하고 관우와 장비더러 주령 노소 두 사람을 재촉해서 행군을 다그치라고 영을 내렸다. 이때 곽가와 정욱이 지방에 나가 전량을 고사하고 막 돌아왔는데 조조가 이미 현덕을 시켜서 서주로 진병하게 한 것을 알고 황망히 들어와서 간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유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하셨습니까? 원술에 돌아갈 길을 끊으려고 그랬소. 정욱이 곧 전일에 유비를 예주목으로 삼으실 때도 저희는 죽이시라고 청했는데 승상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군사까지 줘서 보내셨으니 이는 용을 바다에 넣어주고 범을 산으로 돌려보내신 격입니다. 이후에 다시 잡으려 하신데도 손에 들어올 줄 아십니까? 라고 할 뿐더러 곽가까지도 승상께서 설사 유비를 죽이기까지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가게에 버려두시는 것은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옛 사람도 하루 적을 놓아보내는 것이 만대의 화근이라고 했으니 승상께서는 이를 살피십시오. 하고 말해서 조조는 그들의 말을 옳게 생각하고 드디어 허저에게 500군을 거느리고 급히 가서 현덕을 도로 불러오게 했다. 허저는 영을 받고 곧 떠났다. 한편 현덕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창 길을 재촉해가는 중에 문득 뒤에서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관우와 장비를 대하여 저것은 필시 조조의 군사가 뒤쫓아오는 것일세 하고 그 자리에서 영체를 세운 다음 관우와 장비에게 각기 손에 병장기를 잡고 양편에 서 있게 했다. 허저가 이르러 보니 현덕의 군사와 장비가 심히 정제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영체 안으로 들어와 현덕을 보았다. 현덕이 물었다. 공은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소? 승상의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승상께서 따로 의논하실 일이 있다고 곧 장군을 도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원래 장수가 밖에 있으면 군명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소. 내가 친히 천작기에 상주했고 또한 승상의 균제를 받은 터에 이제 새삼스럽게 다른 의논이 있을 턱이 없는 일이니 공은 이 길로 바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승상께 이러한 뜻으로 복명해 주시오. 허저는 속으로 우리 승상께서 그와 교분이 두터울 뿐더러 이번에 또 나더러 가서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그가 말한 대로 돌아가서 복명하고 다시 분부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으리라 하고 생각하며 현덕과 하직한 다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그가 조조에게 현덕이 말하던 대로 고하자 조조가 듣고 결정을 짓지 못하니 정욱과 곽가가 유비가 회군하려 하지 않으니 가히 그 마음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조조는 내가 주령과 노소 두 사람을 딸려 보냈으니 유비가 제 감히 변심은 못할 것이오. 더구나 이미 저를 보낸 터에 어찌 내가 이제 와서 다시 후회하겠소. 하고 현덕의 뒤를 다시 쫓으려 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현덕의 이 일을 평가해서 지은 시가 있다. 병마를 수습하여 허둥지둥 떠나간다. 의대조 구절구절 마음속에 외우면서 철창살 깨트리고 호표가 달아나듯 쇠사슬 끊고 교룡이 도망치듯. 이때 마등은 현덕이 이미 가버리고 또 한편으로 변경으로부터 급보도 있고 해서 자기도 총총히 서량주로 돌아갔다. 현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에 이르니 서주자사 차주가 성에서 나와 그를 영접해드렸다. 연석이 끝난 뒤에는 손건과 미축의 무리가 모두 와서 현덕에게 문안드렸다. 현덕은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만나보고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원술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탐자가 돌아와서 고한다. 원술이 사치가 너무 과해서 뇌박과 진란이 모두 숭산으로 갔습니다. 그 형세가 아주 쇠해진 원술이 원소에게 제호를 물려주려고 글을 보냈던 것인데 원소가 사람을 보내 원술을 불러서 원술은 마침내 인마와 궁금 어용지물을 수습해 먼저 서주를 치고 지나려 한답니다. 현덕은
원술이 곧 온다는 보고를 듣자 관우, 장비, 주령, 노소와 함께 5만 군을 거느리고 나갔다가 바로 적의 선봉 기령과 만났다. 장비가 잡담을 제하고 바로 기령에게 달려들었다. 서로 싸우기 10여 합이 못되어 장비가 한 소리 크게 외치며 기령을 찔러 말 아래 떨어뜨렸다. 패군이 어지러이 달아나자 이번에는 원술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왔다. 현덕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주령과 노소는 좌편에 있게 하고 관우 장비는 우편에 있게 하며 자기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가운데 서서 원수를 보자 문기 아래 나서며 꾸짖었다. 이 반역 무도한 놈아, 명조를 받들고 너를 치러 온 터이니 곧 손을 묶고 항복해 죽을 죄를 면하도록 해라. 자리나 치고 신이나 삼던 전한 놈이 어딜 감히 나를 우습게 하느냐. 원술이 되받아 욕하며 군사를 휘몰고 덮쳐들어왔다. 현덕이 잠시 뒤로 군사를 물리면서 좌우편 양로군을 일시에 내모니 원술의 군사는 대패해서 시체는 쌓여 들을 덮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고 도망한 군사들 또한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데다가 다시 숭선의 뇌박과 진란에게 전량과 마초를 검략당했다. 하는 수 없이 원술은 수춘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또 도적대에게 엄습을 받아서 하는 수 없이 강정으로 가서 머물렀다. 남은 군사라고는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모두 늙고 약한 무리이다. 때마침 삼복철이라 양식조차 떨어져서 남아있는 보리 30곡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니 집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많았다. 원술은 험한 밥이 목을 넘어가지 않아서 목이나 축이려고 포인을 불러 꿀물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포인의 대답이 있는 것은 핏물뿐이요 꿀물이 어디 있겠소? 라고 하는지라 원술은 평상 위에 앉아 있다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땅에 쓰러져 피를 한 마리나 넘게 토하고 죽었다. 때는 건한 4년 6월이다. 후세 사람의 시가 있다. 한말의 사방에서 칼든 군대 일어날 때 가소롭다 원술이 미친 듯이 날 뛰었도다. 사세삼공지낸 가문 구구는 생각 않고 보잘것없는 홀몸으로 제왕의 꿈 꾸었던가. 강폭할사 부질없이 전국세를 자랑하고 교사할사 망령되이 천수를 떠들더니 목이 타도 꿀물 한 그릇을 얻을 길 없어 텅 빈 상에 홀로 누워 피토하고 죽었던가. 원술이 죽자 그 조카 원유는 원술의 영구와 그 처자를 호위해 여강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도중에 그의 일행은 서구의 손에 모두 죽었다. 서구는 전국 옥새를 빼앗아 허도로 올라와서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여 서구에게 고릉 태수를 제수했다. 이리하여 옥새는 조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한편 현덕은 원술이 이미 죽은 것을 알자 표문을 써서 조정에 올리고 글을 써서 조조에게 보낸 다음 주령과 노소더러 허도로 돌아가라 이르고 군마는 그대로 남겨두어 서주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일변 몸소 성 밖에 나가서 이산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들 생계를 가지도록 초유하며 돌았다. 주령과 노소가 허도로 돌아가서 조조를 보고 현덕이 군사를 서주에 머물러 둔 채 보내지 않더라고 말하자 조조는 노에서 곧 두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순욱이 병권을 유비에게 준 터에 저 두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말해서 조조는 그들을 용서했다. 순욱은 다시 조조를 보고 권했다. 자주에게 글을 보내시고 안에서 유비를 도모하라고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계책을 조차 가만히 사람을 차주에게 보내서 승상의 균지를 전했다. 차주가 즉시 진등을 청해 이 일을 의논하자 진등이 이것은 극히 쉬운 일입니다.
지금 유비가 성 밖에 나가서 백성들을 추유하고 있는데 수일 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장군은 군사들을 옹성가에 매복해 두었다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영접하는 체하고 나가서 한 칼에 베어버리시오. 나는 성 위에 있다가 활을 쏴서 후군을 맞겠습니다. 이러면 대사를 이룰 수 있으리다 하고 계책을 일러주었다. 차주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진등이 돌아가서 자기 부친 진규를 보고서 이야기하자 진규는 아들더러 현덕에게로 곧 가서 이 일을 알려주라고 했다. 그래서 진등이 말을 달려가는 길에 마침 도중에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일이 여차여차하다고 일러줬다. 원래 관우와 장비가 한 걸음 앞서 돌아오고 현덕은 뒤에 처져 있었다. 진등의 말에 장비는 곧 성을 들이치려고 했다. 그러나 운장이 저편에서 옹성가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 이대로 갔다가는 반드시 실패할 걸세. 내게 차주를 죽일 계책이 하나 있네. 밤이 들기를 기다려서 조조 군사를 꾸며 서주로 가면 차주가 마중하러 성 밖으로 나올 게 아닌가. 그때 엄습해서 죽이도록 하세. 하고 계책을 말해 장비는 그의 말을 옳게 들었다. 원래 그들 수하의 군사들이 조조의 기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갑도 모두 같았다. 이날 밤 삼경에 성에 가서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니 성 위에서 누구냐고 묻는다. 군사들은 조승상께서 보내신 장문원의 인마라고 대답했다. 군사가 이대로 차주에게 고하자 차주는 급히 진등을 청해 의논하며 만약에 나가서 영접하지 않았다가는 의심받을 것이오. 그렇다고 나가서 맞았다가 간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또한 큰일이 아니겠소. 하고 즉시 성 위로 올라가 말했다. 어두운 밤에 분간하기가 어려우니 날이 밝거든 서로 봅시다. 그러나 성 아래에서는 유비가 알면 안 되겠으니 빨리 문을 열어주오 하고 외친다. 차주가 그래도 미심쩍어 얼른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성 밖에서는 어서 문을 열라고만 외친다. 차주는 하는 수 없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천군을 거느리고 성에서 나갔다. 그는 말을 달려 조교를 건너면서 큰 소리로 불렀다. 문원이 어디 있소? 이때 화광중에서 문장이 칼을 들고 말을 놓아서 곧바로 차주에게로 달려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되먹지 못한 놈이 어딜 감히 우리 형님을 모살하려 드느냐. 차주는 깜짝 놀라 곧 싸웠으나 몇 합이 못되어 당해낼 수가 없기로 말머리를 돌려 되돌아왔다. 그러나 조교가에 이르자 성 위에서 진등이 어지러이 활을 쏴서 차주는 그대로 성을 끼고 달아났다. 운장은 그 뒤를 쫓아서 한 칼에 차주를 찍어 말 아래에 떨어뜨린 다음 그 수급을 베어 손에 들고 돌아와서 성 위를 향해 외쳤다. 반적 차주는 내가 이미 죽였다.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항복하면 죽기를 면하리라. 모든 군사가 창자루를 거꾸로 잡고 항복했다. 군사와 백성이 다 안돈됐다. 운장이 차주의 수급을 들고 현덕에게 가서 차주가 모해하려던 일이며 이미 자기가 참수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 현덕이 깜짝 놀라 조조가 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고 근심했다. 제가 장비하고 나가서 싸우지요 하고 운장은 대답했으나 현덕은 후회하기를 마지 않으며 서주로 들어갔다. 부로들은 길가에 엎드려서 그를 맞았다. 현덕이 부중에 가서 장비를 찾으니 장비가 차주의 온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죽인 뒤였다. 조조의 신복 지인을 죽였으니 어떻게 무사하기를 바라겠는가. 현덕이 말하는데 진등이 나서서 말한다. 내게 조조를 물리칠 계책이 있소이다. 필마로 범의 굴을 벗어났는데 또한 전쟁의 연기를 멈출 계교가 있다네. 필경, 진등이 어떤 계책을 내놓으려 하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